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6월 17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5시 1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간밤에 FOMC, 별탈 없을 것이다 했던 것. 또 그런 기점으로 해서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에 힘입어 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장세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건데요. 하지만 좀 문제가 생겼죠. 갑작스럽게 조기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물론 심각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커녕 오늘처럼 말이죠. 오히려 매도를 하는 수비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단기, 중기적인 것이 아니라 꽤나 길게 잘못되면 금년 내내 그런 식의 수비적인 태도를 고수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아니면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또 해당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 그중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죠. 이들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으면 그것이 극복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장은 답보 상태가 반복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FOMC를 기점으로 한 지수의 강세장, 즉 잘하면 종합지수가 연말까지 4,000포인트 근처까지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현재 고수했던 어, 종목에 대한 구성, 즉 전략이죠. 전략도 그에 맞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자식한테 물려주자라고 할 정도의 장기 정속 투자 대상인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또 현대차 같은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스탠스는 뭐 바꿀 필요가 전혀 없죠. 다만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에 대한 비중 그리고 또 종목 구성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 색깔에 맞는 그런 종목을 새로 편입하거나 또는 비중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전략상의 또는 전술상의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그런 쪽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현재 시점에 딱 맞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군들 중에선 네이버 같은 종목들, 카카오를 쫓아가기가 나쁩니다. 절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좋다는 것이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이 있죠. SKC. SKC 같은 종목이 아주 적절한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코스맥스. 그리고 단타, 테마, 중소형주로서 제가 또 강조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택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죠. 자, 이들 종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주 주제는 바로 이런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의 영향과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의 그 사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리의 전략 포인트는 대체 어떻게 설정을 하고 조절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을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포인트를 조금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LG화학, SKC를 갖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맞게 중소형주에 방점을 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이 불현듯 현재 부각이 됩니다. 지금 그 전에 4월달, 5월달에 걸쳐서 한 대여섯 번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뜨죠. 이 종목 현재 눌림목일 때 매수할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던 최근 들어서는 별로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건데요.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나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2차 전지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는 것은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보다도 빠른 시간에 충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초고속 충전이죠. 초고속 충전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냐가 지금에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종목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그 투자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질 건데요. 어느 정도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다 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결정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나 그렇듯이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의 FOMC에서 조기 금리 인상을 예상외로 강력히 강력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사가 됐다는 건데 연준 위원 18명 중 11명, 얼마 전까지 5명이었거든요. 소수였던 건데 지금은 그 정족수의 절반이 넘어가는 11명이 2023년,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내후년까지 두 차례 이상 인상을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전도표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쌓여졌다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1200억 달러씩 자산 매입하는 게 있죠.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추경은 제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긴 되죠. 바로 그런 것 때문인지 간밤에 미국의 그동안 상당히 하향 안정을 취했던 10년물 국제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8.2 베이스 포인트, 0.08%포인트, 이 정도면은 하루짜리 변동폭 치고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거의 쇼킹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DXY 달러 인덱스도 91.33 정도 수준으로 갑작스럽게 90.50 정도에서 91.33 정도, 이 정도면 급등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늘 13원이나 갑자기 하루 만에 올라가서 1130원 정도 수준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을 잠깐 원달러 환율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좀 갭상승한 상태에서 물론 약간 장중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갭상한 상태에서 꽤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금융시장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그런 측면으로 해석되는 장면이다 하는 것, 이것만 보면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그런 반응이다 하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다소간에 부담이 되는 그런 반응을 했다 하는 것 정도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중국 5월달에 경제가 둔화됐다는 건데, 소매 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12.4%,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예상보다 약간 줄었고요. 산업생산 8.8%,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것도 전달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도 15.4%인데 지난달이 19.9%. 이게 웃기는 게 고정자산 투자는 매월 단위로 끊는 것이 아니라 누적치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갑작스럽게 1월부터 4월까지 19.9에서 1월부터 5월까지 15.4%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통계치가 약간 의심스러워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미국도 5월달 소매 판매가, 이건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지난달 대비입니다.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1.3%로서 약간 좋지만은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소비가 급속하게 느는 것에 대한 그 열기가 약간 식는 듯한 그런 분위기. 이건 증시
지수의 흐름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 연정선상에서 맞닿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변 증시를 보면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안 좋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전반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다소간의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감각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 문제 때문에 한 2, 3일 정도,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가 된다는 거죠. 오늘 수급을 잠깐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했다는 건데, 다 합쳐서 1조 약간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규모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만은 감당하지 못할 규모도 아니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규모도 아니죠. 잠깐 일봉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그 그래프상에 화살표를 많이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화살 표시를 표시한 그 지점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한 규모가 2조가 넘어가는 지점을 표시한 화살표입니다. 그게 10개 정도 된다는 거죠. 금년 5월달까지, 6월달까지 말이죠. 과거에 그런 정도 초대 규모, 지금 현재 오늘 매도한 곳에 2배 이상의 초대 규모, 한때 4조를 한꺼번에 매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초대 규모 매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의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차트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오늘 그 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합쳐서 1조 정도고, 오히려 외국인 매도는 적었습니다. 기관, 그것도 금융투자 매도 위주였다는 것에서 일단 단기 성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데다가, 오히려 또 그들은 코스닥은 또 순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시장이 심각하다, 문제가 크다 라고 한다면 코스닥도 같이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베이시스는 현재 마이너스, 끝에가 더 밀려가지고 현재 마이너스 1.88이라고는 비정상적 베이시스가 된 것이다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베이시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로 선물 매매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약세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 해칭도 또 필요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선물 쪽에 숏 포지션을 많이 취했고, 그래서 현물 지수보다 선물 지수가 많이 내려간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 하지만 실제 우리 시장 내에서는 동학개미 혁명 때문에 자산 구조의 대변혁과 애기들은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대거 몰려드는 이른바 그레이트 머니 무브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100조 순매수했고 또 대기 자금이 100조 이상이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보니 실질적인 우리 증시 내에서는 그러한 초대규모 매도를 다 극복하면서 오히려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 저력이 생겼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물 지수는 그렇게 안 떨어지고, 근데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보는 현재 상황은 약세장에서 하는 것 때문에 선물을 몇 때리고 숏을 치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이반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삼성전자류의 그런 대형주들은 올라가기 힘들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는 절대 아니고,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관점으로 보시고,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물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 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물론 초장기로 보는 그런 분들은 원칙이죠. 그런 분들은 절대 시각 흔들리지 마십시오. 단기 중기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다 하는 정도로 일단 시장 상황을 그 정도만 점검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 주제인 금리 인상 극복하기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드릴 겁니다. 최근 15년간 미국은 2번 정도의 큰 금리 인상 주기를 겪은 바 있다는 건데요. 잠깐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14년도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있는 지역이죠. 이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서 2016년도 초까지 정확하게는 25개월간, 또 FOMC를 따졌을 때는 매년 8번 FOMC가 열리죠. 그래서 총 17차례에 걸쳐 매 FOMC마다 0.25%포인트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25개월 동안 그 올라간 폭이 1%에서 5.25%까지, 즉 4.25%포인트만큼 수직 인상을 시켰던 것이죠. 바로 그 바람에 한 달에 그 1년, 2년 후 2007년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먼저 터졌죠. 그리고 그 이듬해 2009년도에 그 리만 사태가 이제 터졌단 말이죠. 너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파생된 그런 문제라는 것, 그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그것을 경험한 미국 연준은 2015년도 당시 양적 워낙 초저금리 상태에서 언젠가 금리를 인상할까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건데, 2015년도 당시 7월 달에 지금 현 재무장관 제니 옐런 당시 의장이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7년도 7월 달 예고하고요. 실제 금리 인상은 2015년도 같은 해죠. 12월 달에 인상하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지속해서 매년 두세 차례 인상을 시켰다는 건데, 총 9번에 걸쳐서 2.25%포인트만큼 인상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완만하게 인상을 시켰죠. 2004년도에는 매년 8번 꼬박꼬박 인상을 시켰고, 2015년도 이후에는 매년 2번 내지 3번 정도 상당히 완만하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정도로 인상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연준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죠. 그 효과가 괜찮았거든요. 따라서 인상을 시킨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정도로만 인상을 시킨다는 거죠. 더군다나 2015년도에는 금리만 인상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대규모의 자산 매입, 당시 최대 매수한 자산 매입 규모는 매월 850억 달러, 지금보다 작긴 하지만 그러한 자산 매입 규모를 2015년도 금리 인상할 때 단칼에 딱 잘라버렸습니다. 단계적으로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점진적 테이퍼링이 아니고 한 칼에 그것을 단절시키는 그런 테이퍼링, 극단적인 테이퍼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미국 증시가 받은 충격은 조정 기간은 한 3개월, 길어봐야 예고했을 때 3개월, 실제 단행했을 때 또 3개월, 조정폭은 약 15%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상승추세를 만들었다 하는 것.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 오른쪽 동그라미에 보면 2018년도에 급락했던 것이 보이긴 보입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시 중국 위안화 문제 때문에 흔들린 것에 불과하고요. 2020년도에 크게 떨어진 것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금리와 관련돼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당장은 답답하지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너무 현재 지금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기다리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는데, 이번 금리 인상 강도도 지난번에 이건 이제 자막을 올려놓고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리 인상 강도는 2015년도 그 당시 강도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 매년 3차례 정도 했는데, 점도표에서 나왔듯이 2023년까지 2차례 이상 정도니까 굉장히 완만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죠. 테이퍼링도 현재 그 전에는 단칼에 했지만 이번에는 점진적으로 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토탈 한 3년 정도에 걸쳐 한 2025년도까지 3년 정도에 걸쳐서 현재 그 금리 수준에서 2.0 내지 2.25% 정도 수준까지 거기까지만 올릴 것 같습니다. 최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실물 경제의 타격은 크지 않다. 증시는 아예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고 그리고 무시하면서 상승 추세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 다만 그 전처럼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속도가 약간 준다는 것이죠. 인상 기울기도 약간 증가의 기울기도 상승 기울기도 약간 줄고 말이죠. 그런 정도로 시각 조정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00 금년 연말까지 가파르게 주식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시각을 교정할 필요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죽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국내 증시에 대한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다. 15% 이상의 아주 과격한 증시 조정은 뭐 거의 안 나올 것으로 아마 15%도 아니고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국내 개인들의 매수 파워가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방 경쟁이 세야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합계 2조 넘게 순매도한 게 한 10번 정도 되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리고 뭐 일정 기간 그리고 약간 짧게 그리고 국지적으로 또 부문별로 강세적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 어쨌든 뭐 연내 코스피 4,000포인트는 좀 어렵게 됐죠. 난망한 상태가 됐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요. 그에 따른 시각 교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외국인들의 인덱스 펀드 성격이 상당히 강해서 시총 최상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날아간 거죠. 지금 현재는. 따라서 IT 대형 삼성전자 같은 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현재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주가 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수급은 불려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상승의 기회가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펀더멘탈에 좋으면 됩니다. 실적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간다. 그에 맞게 말이죠. 다만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펀더멘탈 실적이 좋기를 현재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그조차도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단 금년 한 해만 본다 했을 때는 뭐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가도록 하죠. 종목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횡보장세 대안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는 지금 현재 비대면에서 대면이 즉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단계로까지 접종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장품주들이 좋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전통적으로도 지수에 상당히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른바 이쪽 용어로 베타 계수가 낮은 종목군들입니다. 우리 종목들의 대부분은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들이죠. 베타 계수 높은 종목들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도 이런 종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목이. 또 하나의 종목은 코스맥스 차트를 안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코스맥스 이래요. 코스맥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손절 기준가 11만 5천 원 정도 잡아놓고 이런 정도라면 11만 원은 약간 좀 낮은 것 같네요. 현재는 약간 높여서 12만 원 정도를 놓고 코스맥스를 담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를 16만 원, 조금 길게 보면 18만 원 내지 20만 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발 모멘텀이 있으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건데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가 있죠. 우리 금융지주는 당연히 지금 현재 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춰서 보자는 건데 어쨌든 12,000원 전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다. 단기, 중기 목표 가격은 15,000원, 상황에 따라 2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관점으로 우리 금융지주, 특히
국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놓을 필요도 좀 있고 하니까 우리 금융지주 정도를 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현재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이언트 스텝. 자, 이거는 메타버스 테마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원래는 4만 1천 정도대에서 매수를 하셨던 건데 어느덧 4만 9천 원대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들이 20% 단기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격해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나쁘나, 하지만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더러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메타버스 테마가 워낙에 강력하고 그 수명이 길고 하기 때문에 또 내용도 괜찮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5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 못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추가 내지 신규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하는 건 약간 높기 때문에 손절 기준가를 약간 높여서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4만 5천 원 정도 높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신경 써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뭐 그런 정도. 그리고 SKC는 이거는 단기보다는 장기, 오히려 LG화학보다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싶은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매수하면 된다 한 건데 단기적으로 꽤나 탄력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약간 부담이 될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SKC가 갖고 있는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외 또 근본적으로 현재 SK 넥실리스가 갖고 있는 동박과 관련된 성장 잠재력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SK그룹이 그리고 있는 에너지 생태계의 한 축, 특히 고체 소재와 관련된 그 분야에 SKC가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의 일반적인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8만 원 정도 전후가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30만 원 이상 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의 가격 14만 5천 원 정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뭔 부담이 되느냐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무조건 매수다 이런 관점으로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SKC. 자, 여기까지 기존에 있는 종목 중에 현재 이 분위기에 걸맞는 종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의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 주제.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2차전지 초고속 충전이 중요시 된다는 거죠. 초고속 충전이 말이죠. 일단 현재 주행거리는 이게 공교롭게도 대략 한 480km 한 번 전기차가 한 번 충전을 해서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한 480km, 조금 많이 나오는데 500km 정도, 이 정도면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별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중평입니다. 500km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웬만한 업체, 지금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요. 하지만 기아차 EV6 같은 경우는 거의 480km 나오거든요. 상향 평준화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업체별로. 그러면서 뭐가 차이 나냐면 지금도 완전 충전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이 충전하는 문제가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 그리고 그 배터리의 수명도 길어야 될 뿐더러 오히려 그 그리고 충전 시간 가급적 빨라야 된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강력한 요구란 말이죠. 그래서 초고속 충전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잠깐 보도록 하죠. 자, 하나마이크론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원래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와 관련된 이쪽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령 넷패스나 SAP 반도체 이들과 사업 영역이 좀 비슷한 그런 해당되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하지만 넷패스나 SAP 반도체와는 다르게
이 하나마이크론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급등 모멘텀은 자회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물적 분할을 한 자회사 하나 WLS 하나 WLS 여기가 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가 뭐 하는 회사냐 하면 많은 사업은 아니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핵심이 되는 사업은 SIG RDL 기술, SIG RDL. 이것은 층을 재배치한다는 기술입니다. 층 재배치, Redistribute Layer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이게 초고속 충전 IC용으로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 기술이 이제 여기서 지금 연구실 차원에서만 쓰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이미 채택되고 있는 기술이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은 이게 이미 NXP 세계 최대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바로 NXP죠. 여기에 납품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고속 충전용 IC는 직접 회로입니다. 직접 회로에 이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성장 잠재력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내 최고의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마이크론이다 해서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거는 추격해서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갖고 있지만 추격해서 매수하기가 만만치 않죠. 이런 경우에는 부분 할당 매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선적이 좀 바싹 정해놓고 말이죠. 대략 한 14,000원 정도 잡아놓고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잠깐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대주전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약간 머리를 들면서 잼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차트상의 모습도 또한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 음극재 재료 즉 음극재는 지금 리튬 이온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음극재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음극재 재료 흑연을 많이 쓰는데 그 흑연이 그 리튬 이온을 빨아들이는 그것보다 6배 정도의 강도로 아주 강하게 흡수한다는 거죠. 이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소재가 바로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업체가 바로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흡수력만 6배 정도로 강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 2차전지 음극재의 크기나 그리고 또 현재 빨아들이는 속도가 월등히 개선이 돼서 고속 충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그만큼 현재 리튬이온을 빨아들일수록 그 실리콘이 팽창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돼 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현재 실리콘의 수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폭되고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냐 하면 매월 40톤 정도의 캐파 생산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것을 1년 만에 거의 4배 정도 수준인 150톤 쪽으로 그 캐파를 늘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도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주전자재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셋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마이크론인지 대주전자재료인지. 손절 기준가는 대략적으로 4만원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4만원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약간 높긴 한데 아주 부담되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5만원 넘어가서 매수하면 불편하겠지만 47,000원 정도 수준도 물론 낮지는 않지만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나쁘더라도 어느 정도 담아두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나노신 소재. 나노신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드릴 겁니다. 나노신 소재도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 음극재가 리튬이온을 받아들일 때 팽창하는 문제가 생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팽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탄소 나노튬 CNT 도전제가 바로 그 소재가 된다는 건데 CNT는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생산하는 만들 수 있는 현재 유일한 거의 세계 유일한 업체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 현재 그 연구 대상 R&D만 하는 R&D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 이미 이 부분 상품화돼서 포르쉐나 타이칸에 탑재되는 배터리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으로서 실리콘 음재가 확대되면 될수록 나노 친소재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도 급속하게 그 수요가 늘 가능성 실제 늘고 있고요. 그렇게 거의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 될 소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나노 친소재도 크게 올라갈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나노 친소재는 손절 기준가는 지금으로 봤을 때 2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2만 5천 원, 2만 7천 원 정도, 2만 6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 정도에 잡아놓고 그리고 목표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만 원 정도까지도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5만 원, 4만 5천 약간 넘어가네요. 그런 정도 목표 가격으로 해서 이 그 나노 친소재를 보시면 되는데 어떤 특정한 이 세 개를 다 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 선택을 해서 한지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그 종목을 잘 셀렉팅을 하시고 결정을 잘 해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